처음 당선됐을 때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네.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. 지금 정치 환경은 백화점으로 치면 롯데랑 신세계밖에 없다. 백화점의 구색은 똑같은데 세일즈 방식만 다르다. 이렇게 10년 전에 평가하셨는데 사실은 A 백화점에 가나 B 백화점에 가나 사실 양 백화점에서 취급하는 물건은 대동소이해요. 젊은 분들께서 정당에 대한 선호를 밝히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당연한 것 같아요. 자신들의 철학을 좀 차별하는 쪽보다는 상대방의 비판 이런 쪽에 좀 이렇게 골두하다 보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쉽잖아요. 네. 나만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민들이 소구하시는 그 말을 제대로 전달을 못하는 지금 상황이 됐고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보자라는 취지로 아마 그때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정치 스타트업 뉴에이즈가 만드는 2030을 위한 정치 공부 방송 정치 이건 아니지의 권민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희가 지난 두 콘텐츠들에서 2030 유권자들의 생각을 많이 알아봤는데요. 정치 평론가 분을 모시고 또 여론조사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어떤 점에서 2030 세대가 또 같은지 성별에 따라서 또 다른 점들도 있는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. 사실 저희가 이 방송을 만들었던 건 분명히 성별에 따른 차이도 있지만 그럼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 서로의 생각을 조금 더 들여다보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었고요. 그런 차이 속에서도 우리가 예민하다고 생각했던 문제들 가운데서도 사실 만날 수 있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이런 점들은 좀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느꼈던 부분도 있고 또 방송 취지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.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서 더 많은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? 이런 질문들도 한번 꼭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요, 저희가 특별한 손님을 또 모시고 방송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 오늘의 주제는 2030의 정당 탐구, 국민의힘은 왜 이래? 입니다. 네, 저희가 오늘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한국갤럽에서 2월 통합 여론조사를 했는데요. 18세에서 29세의 40%가 또 30대의 26%가 자기를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의 비율이 생각보다 꽤 높고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요즘 우리 세대들을 캐스팅 보터라고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. 또 이런 무당층의 입장에서는 지금 정당들이 또 특히 양당에서 또 앞으로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어떤 변화들을 좀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목소리를 듣고 싶기도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유이동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1일 인턴으로 모셨는데요. 또 생생히 현장에 있었던 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기도 했고 01년도에 보수정당 정치인으로 정치 인생 시작하셔서 벌써 24년차 보수 정치인으로서 또 정당의 역사를 잘 아는 분이기도 하셔서 저희가 그런 설명을 들어보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. 지금부터는 제가 의동님 이렇게 편하게 호칭을 하도록 할 텐데요. 오늘 1일 인턴으로 섭외되신 소감과 함께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유의동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뉴에이즈하고는 제가 여의도 연구원장을 하면서 연을 맺게 됐는데요. 뉴에이즈의 실험, 시도, 노력 이런 것들이 꽤 인상적이었고 저도 좀 알고 싶었고 오히려 제가 배우는 것들이 더 많아서 이런 기회를 주신다고 하기에 한번 적극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신지 들어보고자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들으시는 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살짝 프로필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01년도에 보좌진으로 그 정치 입문을 하셨고 2014년에 새누리당 후보로 평택에서 출마를 하셔가지고 무려 3선 의원을 지냈습니다. 그런데 작년 총선 때는 이제 낙선을 하셨는데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보수정당 내에서 개혁 보수 이렇게 분류가 되시더라고요. 왜 그렇게 분류가 되신지 궁금합니다. 글쎄요. 그만큼 저 같은 사람이 개혁 보수로 분류가 될 만큼 우리 보수 정당이 개혁하는 데는 조금 더 소홀히 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고요. 근데 개혁이라는 게 사실은 보수 정치와 분리되어 있거나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수라는 개념 안에 개혁이 중심적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생각하는 보수라는 것은
우리가 살고 있는,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유지 발전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제일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 철학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희 공동체가 가장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유지 발전이 되려면 그 안에서의 내부 개혁이 없이는 사실은 그게 유지 발전되는 게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그 보수 철학 안에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그거는 거의 수구와 비슷한 개념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개혁을 좀 이렇게 강조하고자 보수라는 단어 앞에 개혁을 끄집어내서 개혁 보수라고 약간 반복적인 용어를 쓴 느낌이기는 하죠. 뭐 역전압처럼. 그런데 하여튼간 그런 취지로 보수 앞에 개혁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. 저희가 처음 당선됐을 때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네,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. 네, 지금 정치 환경은 백화점으로 치면 롯데랑 신세계밖에 없다. 백화점의 구색은 똑같은데 세일즈 방식만 다르다. 이렇게 10년 전에 평가하셨는데 이제 지금 보시기에 정치가 좀 그때와 비교해서 달라졌다라고 느끼세요? 그때 제가 그 백화점의 비유를 했던 것은 양당제의 특성을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당들을 국민의힘, 민주당을 캐치올 파티라고 그 성격을 규정을 하거든요. 영어 원문 그 표현 그대로 모든 이슈들을 잡는다라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은 A 백화점에 가나 B 백화점에 가나 사실 양 백화점에서 취급하는 물건은 대동소이해요. 근데 다른 게 있다면 회사의 위치 다르고 대주주 구성이 좀 다를 테고 광고 모델이 좀 다를 거고 그렇지만 본질적인 영업 형태는 큰 건물을 져서 그것을 임대 형태로 브랜드들한테 이렇게 임대하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률을 얼마 일정 부분 쉐어하고 뭐 이런 영업 시스템은 비슷하거든요. 그리고 입점해 있는 브랜드들도 대동소이하고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양당제 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차이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비전, 자신들의 철학을 좀 차별하는 쪽보다는 상대방의 비판 이런 쪽에 좀 이렇게 몰두하다 보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쉽잖아요. 네. 나만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민들이 원하시는 그 서비스, 소구하시는 그 바를 제대로 전달을 못하는 지금 상황이 됐고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 보자라는 취지로 아마 그때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. 본격적으로 얘기하셨던 그 보수 정당의 가치와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. 네. 저는 한국의 정치사를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정당 이름이 많이 바뀌나 이게 너무 궁금해요. 사실 외우기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지금 2001년도부터 보니까 보수 정당의 정당명도 국민의힘이 될 때까지 거의 10번은 바뀐 것 같은데 좀 정당의 어떤 이름의 변화와 연결해서 크게 좀 보수 정치의 역사를 설명해 주신다면? 사실은 그 정당명이 바뀐 것들은 가치나 철학이 변했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조금 애드업했거나 이래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그 국면마다 정치적 위기나 이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종의 포장지를 가는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. 뭐 나름대로 그 순간순간에는 우리가 정당명을 바꾸면서 우리의 가치를 뭐 이것저것이라고 다양하게 이야기는 했겠지만 뭐 이렇게 크게 차별화할 만한 그런 것들은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아까 짧게 얘기하시기도 했지만 보수 정당은 그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 정당이라고 좀 정의를 하세요?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 가치라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잘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거냐. 진보적 가치라는 것들은 그것들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 발전시킨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모순, 문제점들을 급격하게 드러내서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쪽이 강하죠. 근데 뭐 다 옳은 이야기예요. 다 옳은 주장이고 접근 방식인데 이 시청자들께서 이해하시기 편한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표현하셨던 내용인데 서생의 문제 인식을 갖고 상인의 현실 감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 인식은 갖고 있죠.
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면 진보 가치라고 하면 문제 의식에 조금 더 치중하는 현실 문제를 풀어내는 것보다는 문제 의식에 좀 더 많이 갖고 있는 이런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. 표현을 더 압축적으로 하자면 약간 좀 이상적인 게 진보적 생각이고요. 매우 현실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보수적인 생각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보수 정당이 현실적인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내고 있느냐, 그러니까 요구를 잘 받아들이고 있느냐, 이것과는 별개로 원래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그런 내용이죠. 근데 또 사회의 어떤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또 변화가 필요한 순간들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보수 철학이 이렇게 정치 현실에 확 두드러졌던 게 프랑스 대혁명 시기였거든요. 근데 그 옆 나라의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라는 분이 이제 보수 정치, 보수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옆 나라 프랑스에 대혁명이 났다더라. 한번 가보자. 그래서 이제 와서 보시고 나서는 야, 이거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요구, 문제점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것을 방치해서 이것이 이런 혁명 형태로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들, 우리가 소중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들마저도 다 파괴되고 무질서하게 모든 것이 제로셋되는 거구나.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들을 좀 선제적으로 사회적 모순들은 좀 해결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잘 유지하는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. 그런 사례가 보수 철학, 보수 정신의 대표적인 사례인 거겠죠. 한국의 좀 보수 정치에서 이게 정말 보수 정치다웠다, 좀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언제로 보세요? 저는 대한민국이 50년대, 60년대, 70년대, 80년대 이 어려운 시기를 쭉 겪어 나오는 과정이 사실은 그 순간순간 뭐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문제점을 지적받았던 시기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신생국가를 이렇게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은 것들은 그거는 보수 정치의 큰 주요한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그게 매 순간 국면마다 역사적으로 뭐 평가받고 이래야 되는 개별 사건들이야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 흐름들을 이어와서 지금 현재의 이 반석 위에 올려놓는 것은 보수 정치의 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, 그러니까 보수 정치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위협받는 거잖아요. 그러면 그런 건 관점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또 50년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한국 전쟁이 휴전이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저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가장 큰 도전이었고 이것을 극복하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큰 숙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제가 그때 당시에 태어나서 살진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요 정책적 우선 과제는 뭐 다양한 정책적 요구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제일 우선시 되었던 것이 안보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거고 그래서 공산화에 대한 두려움, 그래서 반공이 최고의 정책적 우선순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이후에 외교적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덜어졌을 때는 그다음부터 이제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였을 테니까 산업화에 대한 먹고 사는 것을 산업화라는 이름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이끌어 갔을 거고요. 그러니까 그런 정책적 우선순위를 이끌어 가는 가운데서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분야에 해당되는 일들은 정책들은 그것에 대한 비판이 좀 있겠지만 저희가 이 공동체를 잘 유지해 오면서 그 위협들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저는 유효했다고 봅니다. 그런 정책들이 그런 것들이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도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어서요. 그 부분은 제가 참
좋은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듣다 보니까 의동님께서 그럼 개인적으로 내가 정치를 시작할 때 나는 보수 정당에서 시작하겠다 네. 그렇게 생각하셨던 이유가 뭐였는지도 궁금해져요. 이 정당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 긍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포인트에 넣은 것도 있겠지만 그 정당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저한테 컸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뭐 요새 무당층이 많다고들 표현하시고 젊은 분들께서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정당에 대한 선호를 밝히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당연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각 정당이 표방하는 바가 뚜렷이 무엇인지 젊은 청년들이 쉽게 이해하거나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다가오는 느낌, 이미지는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당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내 이익과 대조해서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라고 선택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보고 또 지금은 우리 세계가 너무나 다원화되고 개인의 이익과 관심이 세분화되고 많아졌잖아요. 그러니까 그 모든 정당들이 제공하는 그런 정책적인 서비스라는 게 그 각 개인들이 갖고 있는 정책적인 소구와 매칭을 했을 때 맞는 부분이 상당히 적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나는 100개의 요구가 있는데 A 정당은 나한테 한 2개 정도 만족시키고 B 정당은 3개 정도 만족시킨다. 그러면 2개가 맞는 거냐 3개가 맞는 거냐. 나는 98개, 97개 는 나하고 97개는 나하고 같지가 않은데 굳이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저 때는 상대적으로 그게 좀 적었고요. 지금의 그 젊은 세대들에 비해서는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체크해 나갔던 것 같아요. 제 뜻과 제 의사와 또 제 철학과 맞지 않는 부분들을 그래서 긍정적으로 뭐 여기가 좋은 것들을 찾은 것보다는 싫어하는 것들을 배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때 당시 어떤 뭐 민주당 내지는 진보 정당들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결정을 내리셨다는 그렇죠. 거죠.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았죠. 근데 또 한편으로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2030 세대에게 국민의힘은 좀 산업화 세대만 좀 대변하는 꼰대 정당 같다. 이런 얘기도 많이 솔직히 들으시잖아요.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